인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분과 영역마다 어떠한 공통 개념 그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문학이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자가 있지 않은 건 문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제 그 서사시, 이야기, 호메로스가 쓴 것도 서사시, 그 호메로스는 작자가 한 명이 아니고 복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지만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챕터부터 진행되는 이 텍스트들은 저자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학의 역사라고 해서 보통은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다 서양 제국주의 문학사, 그것도 영문학 중심의 문학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정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 그 다음에 저기 동구 이것도 다르고 그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문화권마다 문학에 대한 정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서양 문학사 안에서 저자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리터러처의 번역어죠. 그런 걸 간단히 염두에 두면 왜 5장에서 캔터베리 이야기라고 하는 영문학에서 출발하는지도 유익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 문학을 문학의 역사의 효시로 두는 까닭은 문학 자체가 산업시대의 상품으로 전환되는 계기에 영국이 이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산업시대의 독자가 가장 많이 생산된 동네에서 나온 이야기성을 문제 삼는다는 맥락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4장 번역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에 논의됐던 것은 번역이라는 것이 언어 공동체를 새로 창출하는 작업이었다.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어서 그것을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그게 스페인의 그 남미 정복과 관련돼 있는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저들에겐 우리 여기도 우리 이게 이제 그 관념화된 우리죠. 우리의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는 목표, 저들이 어떤 인간인들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여 와야 되겠다는 이 목표, 지배와 피지배라는 목표가 먼저 선결 과제로 주어지고 여기로부터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의 언어의 공동체성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반일치 이 책의 4장에서 설명됐던 겁니다. 5장은 이제 그러한 그 공동성 안에서 실제로 왜 그러냐면 개개인에게는 다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이반일치가 그림자 노동이라는 책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한 개인의 꿈의 언어, 어머니와의 언어, 상인으로서의 언어, 여러 가지의 언어의 수준과 질적 차이가 다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의 관계를 주파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네브라하 이전 시대 중세, 더 정확하게 이반일치식의 개념으로 말하면 13세기 이전의 언어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교육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죠. 그냥 조건에 맞춰서 내가 수사가 되기라고 했다. 그럼 그때 라틴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몇 가지 언어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인이 되어야 된다. 가문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럼 귀족이었다가도 상인이 되어야 됐을 때 그 전 단계 언어를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의 언어를 이렇게 획득하게 됩니다. 13세기 이전의 언어 공동체에서 한 개인은 복수의 언어를 쓰는 것으로 이반일치가 정의합니다.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의 언어 개념에서 나온 이중 언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 사람이 복수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다 국가어의 복수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와힐리어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언어를 많이 쓴다 아니면 이중 언어다, 복수 언어 구사자다라고 하지만 13세기 이전에는 모두가 복수 언어 구사자라고 이반일치가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언어들은 국가어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조합, 관계, 전통 속에서 다 다른 언어가 있는 거죠. 여성의 언어, 상인의 언어. 그게 한 개인에게 중첩이 일어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어떤 분기점으로서 한 개인이 아주 복수적으로 언어를 쓸 수 있었던 시대로부터 한 개인이 하나의 언어에 완전히 뼈를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의 출현이 제 4장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국가 언어, 국어, 라틴어, 뭐 아니면 뭐 영어 이런 관념의 그 초창기를 보는 거죠. 보통은 언어의 역사에서 국어의 탄생을 뭐 멀리 소급해도 루터의 그 성서개혁 운동 요 정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발리치는 제국주의의 역사와 함께 공통 언어에 대한 생각을 더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발리치가 국가의 언어라고 보는 그 근대의 언어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제국주의적인 거죠.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동된 언어관념에 의해서 개인이 그 언어관념을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굳이 말하자면 언어 생산자죠. 병인 그 이제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서 신체 생산자라는 말도 나왔던 것처럼 언어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기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역사 이반일체 역사 기술 방법도 우리가 유의해 가야 되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 중복도 일어나고 좀 삐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캔터베리 이야기, 베어울프에서 시작해서 캔터베리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그 자서전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디포인가요? 전염병 연대기, 그 다음에 그 후클베리 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지 월까 다 영어권 작가입니다. 영어권 작가. 그러니까 제국주의, 영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언어관념을 공격돼야 되는 포인트가 영문학사에 이렇게 이제 맞춰져 있다라는 것도 주의를 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빨리 진행되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정신이 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을 시작합니다. 5장의 제목이 자기, 셀프입니다. 셀프. 자기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진행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냐면요. 선생님들의 그 과제를 선생님들이 읽으실 때마다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끊어가면서 그 잠깐 그걸 이제 끊어가면서 이 설명을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출력하실 수 있다면 출력하시기를. 그러니까 제가 문자의 인간인가 봐요. 화면으로 편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혹시 출력하실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이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기라는 이 장 시작하면 요 이렇게 회색 종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에 양도 증서 두 부의 동일성에 관한 실용적인 관심, 그러니까 정체성, 동일성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있었는데 그 동일성의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문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일반화됐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에 관한 영적인 관심, 자, 이 영성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반영된 결과다. 개개, 인디비듀얼 이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디비듀얼이라는 게 나눌 수 없다. 단자적 개인이라는 낱말은 원래 고대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발일치를 공부를 하면은 진짜로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센스죠. 작동하기 때문에 내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더듬더듬 하는 말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대로부터 내려온다. 자, 범주론에 대해 쓴 주에서의 이 낱말은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하지 않다.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다죠. 정확하다가 아니라 모호하지 않다. 자, 지시적 또는 명시적 특성을 띈다. 저것을 가리킨다. 모호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개체, 한 사람을 지정하는 말 중에는 개체성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작동하는데 개체에 대한 관념 자체는 고대로부터 있었고 그 개체적 관념의 근본에는 모호하지 않다. 지시적이다, 가르치다. 궁극적으로 더 쪼갤 수 없다. 뭔가의 속성이다. 예컨대 이반일치는 예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공생공락 그것도 이제 얘가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한다면 아무개의 아들로 턱수염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 이것이 개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가 아니라 아무개의 아들 관계고 턱수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들을 가졌다일 수도 있고 그 동네 문화적 관습에 수염은 뭐 사춘기 이전에는 못 기른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턱수염이 있다. 그리고 말이 많다. 그가 누구와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떠한 뭐 행동, 가는 곳 이런 거 다 말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맹세에 관련된 그 사람들의 그 구술 문화성 같은 것도 여기에서 충분히 살아있는 거죠. 구술 문화가 살아있었을 때의 개인과 구술 문화가 완전히 허방 속으로 꺼진 이 문어 시대의 개인은 자기를 모호하지 않게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의미의 인디비둠은 중세기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개개를 고전 고대 너머로 가져오게 된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차이입니다. 그림자 노동에는 돼지고기와 베고니아의 차이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개골개골 소리로 그의 밤잠을 깨웠던 개구리. 이게 고대부터 전해온 인디비듐의 개구리. 그 다음에 내가 붙잡아 꼬챙이에 깰 수 있는 이 특정 개구리. 이 차이가 이 차이를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를 해석하면 훌륭한 글이 훌륭한 독후감이 되겠죠. 이래서 이제 자기라는 단어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자기 개인을 붙잡아 꼬챙이에 깰 수 있는 특정 개구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 자기, 개인, 나라고 하는 말을 안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턱수염이 있고 말이 많다. 이러한 관계의 조건을 표현하는 형태의 나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빠지고 오선민? 이건 이제 사람 취급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의 표지죠. 고유명을 쓴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고유명의 시대지 않습니까? 뭐 80년생 김지영인가요? 제가 그 소설을 못 읽어봤는데 아니면 공지영 씨가 옛날에 썼던 것처럼 뭐 어떤 그 여성주의 문학이라는 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조금 있었는데 한국 소설에서도 그러면 뭐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얘기, 내 이름을 찾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입새는 노라, 나는 노라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의 고유성을 이름을 걸고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시작되는 시대가 근대인데 그건 근대일 뿐이라. 그래서 소설의 역사에서 이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대가 이제 그때입니다. 지금 다니엘 디포가 전염병 연대기를 썼던 그 무렵부터 소설, 상품으로서의 문학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대단히 많아집니다. 마담 보바리, 안나 까레리나, 그리고 데미안, 싱클레어 말고 생도 테를리스의 혼란 다 개인의 이름을 걸고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그런 상품화된 소설을 통해서 일반화되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이 장에서 5월 연두 선생님의 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찾아서 공유할 동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 나는 집에서 출발해 낯선 땅의 자네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네. 내가 먼저 친구를 사귄 건지 내가 친구가 된 건지 모르겠네.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사랑했네. 사랑하는 형제, 이 주머니 속에 무엇보다도 자네에 대한 기억을 보내. 그리고 그것으로 이 편지를 봉한다네. 이 책의 주제는 우정인 것 같다. 이번 일지는 우정의 정의는 위그가 모라이코에게 보낸 사랑은 가실 줄은 모릅니다. 라는 편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위그와 모라이코와는 그들의 우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특정한 개인이 된다. 관계 속에서 개인의 특이성이 적이되고 발현시키는 힘을 우정이라고 하는 것 같다. 낱말은 연속적 소리를 분절하여 의미와 화자와 그 말의 맥락이 모두 제거된 문법적 구성 단위이다. 말의 흐름을
표현 문자로 고정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지식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보관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겼다. 말을 하는 그 현장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자로 동결되면서 현재성이 사라지고 말과 마음은 분리된다. 말은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변화를 주면서 신뢰, 권력, 소유, 그리고 일상적 지위 등은 문자가 수행하는 기억이 된다. 말과 살아있는 신체로 했던 맹세는 인장이 찍힌 문서로 되었고, 사물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보유하는 것이 되면서 세계는 문서를 통해서만 소유가 가능해지는 사물이 되었다. 가르치는 모어가 생기면서 언어는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구술 문화에서 사람은 어제, 보름달, 지난 봄 등 지나간 것에 대해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또는 지금의 사람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가운데서만 존재한다. 나는 마치 양초처럼 활동한 때에만 불을 비추면 그 나머지 때에는 꺼진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다. 제1인칭 단수에게 연속성을 부여하는 밑불은 없다. 나는 소리를 내어서 또는 자기에게 말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밑불처럼 생각이나 기억 속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꺼내 밝은 낫을 들여다보는 식의 자기라는 관념은 그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언어에 나를 지칭하는 제1인칭 단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언어에는 자기는 없었다고 한다. 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만 나타나고 말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지만 자기는 생각이나 기억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영속적인 존재이다. 베어울프의 모험을 다룬 베어울프에서 부끄러움, 죄책감 또는 인과응보 같은 것인 양심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베어울프의 삶의 방식, 망설일 줄 모르고 거짓말하지 못하며 기억 능력이 없어 자기 삶을 회고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과 그 삶을 떠받치던 코미타투스 공동체 정신은 소멸된다. 양심은 현재에서만 존재하는 나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로 분리시킨다. 문 닫아. 동결된 과거의 나로 인해 현재의 나는 애통해하고 숨어 있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뿐이다. 자기라는 개념은 자서전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인의 원형인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허구가 아닌 역사 속의 사실로서 자기를 발명한다. 그는 누덕한 과거의 자기를 탈피해 대중이 좋아하는 성공한 나로 자기를 재구성한다. 또 다른 자서전의 예로 다룬 헨리 애담스의 교육에서는 두 명의 애담스가 나온다. 젊은 시절 실제 애담스인 과거의 애담스와 현재 자서전을 쓰는 작가인 새 애담스. 재구성되고 창조된 과거의 젊은 애담스는 작가인 새 애담스를 가르치고 교육한다. 애담스는 자신의 영혼을 상대로 정신분석을 적용하여 그것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판별했다. 그리고 자서전을 쓰고 있는 도중에 글을 써야겠다고 말한다. 애담스 자신이 자기를 낳았을 뿐 아니라 그러를 생성하는 구조를 통해 나가 자기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반 일리치는 20세기는 자기를 그러리 켜켜이 쌓인 케이크와 같다고 한다.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나가 축적되면서 자기가 형성된다. 자기라는 개념에는 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술 문화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가 정의되었다면 문자 문화에서 나를 정의하는 것은 과거의 나일 뿐이다. 나만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아닌 것이 된다. 누군가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우정 속에서 나를 재생산하는 과정인데 자기라는 관념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네, 정리를 이렇게 연주쌤 뭐 궁금하셨던 점이랄까 그런 게 있으실까요? 마이크 끄지 마시고. 소리가 꺼졌어요, 쌤. 사실 참 책이 어려웠어요. 무엇이 어려우셨나요? 이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구술 문화에서 현재성을 가진 그 현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감각되는지가 상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그랬고 자기라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네요. 113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자기라는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라고 하는 건 단독자고 개체고 보유함이 있고 그 보유함의 성질이 이제 남에서부터 끝까지 보존되는 그 오선민이라는 이름 안에 오선민 다움이 들어가 있고 남에서부터 끝까지 그게 계속 보존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단어를 그렇게 쓰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113쪽의 첫 문장에 낱말과 기억, 생각과 역사, 거짓말과 서술 등과 마찬가지의 수준에서 문자적 구성 개념이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문화적 훈련 속에서 그렇게 갖게 된 나에 대한 상입니다. 여기서 연주쌤이 아주 잘 포착해 주신 것처럼 책 전체가 우정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 첫 편지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이것도 좋고 마지막 7장이 침묵과 우정으로 끝납니다. 그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전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선생님들 각자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우린 왜 말하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 숙제 너무 열심히 하실 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이제는 더 안 드시겠죠.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동안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걸 그만하시고 네, 내가 이걸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말과 글에 있어서 이제 낮에 일하고 뭐 밤에 이것도 하고 좀 낯선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작업 자체가 무엇을 향하는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이반일치가 이제 이반일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구술 문화가 좋다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두 사람이 공동 작업으로 썼다. 문자를 어떻게 쓰냐의 관점에 그게 과제인 거고 어떤 관념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안다면 지금 이 문자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희경 선생님께서 저번에 북토크 때도 하셨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주어진 걸 다르게 쓸 가능성을 보는 사상가인 거죠. 마지막에 이반일치는 이 우리를 구술문화성으로부터 완전히 맥락 다 끊어놓은 이 ABC라고 하면 표음 문자입니다. 그리고 근대어는 다 표음화되어 있습니다. 한자도 소리값을 가지고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소리값을 가지고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로. 그래서 한글이 표음 문자의 우수성이 시대 잘 만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환 가능성 때문인데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등도 주지 않는 것이 이 문자의 기능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죠. 모든 사람이 그 문자만 쓰면 다 동등해진다는 가정성에서 표현성을 밀어붙이는 거지만 정말로 우리가 똑같아질 수는 있는 거냐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고. 여기에 대한 물음 자체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자를 가지고도 우리 둘이서 책을 썼는데 7장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침묵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침묵이 무엇이길래 이 문자성으로부터 우리의 문어성을 회복하는 길에 침묵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는 여기가 이 책이 아주 해석 포인트죠. 그러면서도 침묵이 이제 179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혜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도 있지만 조금 미리 당겨서 보면 밑에서 닷새 줄 침묵은 넷째 줄 땅 위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하느님의 말씀이 발음되기 전 단계를 그 이제 전 단계에 하느님의 말씀이 출현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알레프라는 문자를 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해서 목소리와 시면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침묵이 땅의 최초의 피조물이고 거기서 땅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난 것이고 이제 다운표 쳤으니까요.
이것은 곧 침묵이고 인간이 이 침묵을 진동하게 만들면서 이 침묵으로부터 역사가 생겨났다. 이게 뭐야 침묵이? 181쪽 다섯째 줄 히브리어 음성 체계의 첫 글자인 알레프 자체는 소리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제 많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문자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만물이 출현하고 있는 어떤 선언적 단계일 수도 있고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인류학자라면 전의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생명이 자기의 표현형을 갖추기 이전 단계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끌어내 오는 거죠. 입을 벌리도록 하여 다음 소리를 위해 입술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대한 에너지 장 안에서 그것 중에 이제 뭔가 시작된다는 걸 나타나는 지표로서 문자가 처음 출현한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선언적으로 있는 차원이 아니라 네 말, 내 말, 우리의 말이 다채롭게 섞여 있고 이 안에는 죽은 자의 말, 꿈의 말, 그리고 돌의 말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내 말이 딱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이거를 놓치지 않고 말하고 글을 쓴다는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에 가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정은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말에서 우정에 대한 정의도 그러니까 뭐 나 기현쌤이 너무 좋아. 기현쌤이 좋아하는 걸 뭘 하고 싶어.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걸 이제 이반일치는 계속 전작에 걸쳐서 하느님 이렇게 이제 말하고는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잘 해석하지 못하더라고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말이 내 목소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것이. 내가 뱉는 모든 것은 나의 것으로 다 소환되지 않고 그 저층의 심연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출현하고 있다. 알레프는 그 나머지 모든 글자의 정신적 뿌리. 그렇게 입을 열므로써 완전한 침묵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교류가 샘솟는다. 말을 왜 하냐, 어떻게 하냐, 해서 뭐 하냐라는 것을 이반 일리치는 침묵의 공간으로부터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모든 말은 출현하기 때문에라는 이유 하나를 딱 내걸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해석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우리 이제 책을 막 읽어 가졌으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반일치를 잘 읽겠다, 정확하게 읽겠다 이런 것이 더 들어가면 이반일치 지금 요 말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내 수준에서 이 책을 막 읽어서 이반일치의 언어로 표현된 그 더 깊은 단계의 존재의 영성일 수도 있고 존재의 선언적 본성일 수도 있고 삶의 이치일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반일치로 표현된 이걸 이제 내가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해 나가는 나도 이반일치의 문자로 표현된 이 내용도 출현은 모두 침묵으로부터 온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정이라는 게 개체 간의 정서를 나누거나 이념을 공유하거나 목적을 어떤 이리적 목적을 분유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면서 이 책 전체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집할 때는 이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가장 튕겨져 나가는 거고 단자적으로 고립되고 그것이 소외고 이반일치 전자작에서 강조하는 자율은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이 우정의 세계에 속해 있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185쪽부터 이 침묵의 마지막 장에 이반일치 하는 말은 다 한 줄 한 줄 다 읽을 수 있는데요. 185쪽에 두 번째 문단에 나 그리고 땡땡땡은 여러 면에서 나와 대비된다. 그런 다음에 문화권마다 나 땡땡땡 그리고 이거를 우리를 표현하는 우리에 대해서 다양한 양식이 문화마다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조하는 우리라는 게
국민국가, 제국주의에서 그 말한 우리랑은 다르다. 그래서 4장, 5장 자기, 마지막에 우리, 개념적으로 이 우리는 다른 우리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다시 5장으로 돌아가면 5장의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밑에서 113쪽에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위에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달리 대부분의 시내는 자기 없이 지냈다. 자기가 없으니까 뭐 쓸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었다. 그는 누구의 아들, 수염이 많고 말을 많이 한다. 자, 그렇게 지냈다. 이 뉘앙스가 확실히 이제 우리가 들어오죠. 서사시 시대에는 자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한 그리스 고전 시리즈가 다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 다 현재형이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의 관념적 출현도 산업화와 관련이 있죠. 루이스 몬포드가 쓴 기술과 문명이라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원인과 결과에 이렇게 집착하고 자기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은 산업 생산과 임금 노동과 화폐적 가치의 그 대규모 지배적 출현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제의 내가 맺었던 사회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오늘 완전히 다른데 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어떨까? 이거는 아까 이제 연주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상상하기 되게 어렵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상상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저만 해도 그 쌍둥이 태어나고 나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이야. 거의 30년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그 애를 낳는다는 교육 한 방울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낳아야 된다니까 낳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찾아서 난리를 쳐야 되고 거기에 단절을 못 견디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영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살아가는 데에도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저를 생각해 보면 문자에 갇혔다는 게 이게 자기에 갇혔다는 거죠. 이 책 전체가 비판하는 게. 이건 전체가 단자적 개인의 소외가 우리를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기회를 물건을 소비하지 말자, 이마트 가지 마자 이게 아니라 너 하나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 생각할 과제만 있는데요. 그런데 서사시 차이가 없었다. 브루노 스넬에 따르면 신체조차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바니치가 이게 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제4부 신체 생산자 이런 챕터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의 근거를 어디 두냐면은 내 몸뚱아리에 두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 이 몸에 두고 내 근거를 여기를 채우고 왜 너무 재밌죠? 사람들이 다 셀카 찍고 막 이렇게 자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울 많이 안 보시죠? 우리가 거울 볼 새가 어디 지금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이빨 닦을 시간도 없어 지금. 그런데 거울을 많이 보고 그게 나야라고 생각하는 게 이 형상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예쁘고 건강하다 이런 걸 이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관념 나라는 것을 이 육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방식 그 육체 안에 어떠한 본질, 성질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자기라는 말하고 함께 싹텄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체조차 없었다 그러면 그 원시 부족의 입사 의뢰 중에 보통 숲에 가가지고 손가락 서너 개 자르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손가락 한 몇 개 없어도 돼요.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또 누군가가 그 손가락 일을 해. 이거를 내 소유로 가져가지 않는 세계관에서 다리 하나, 팔 하나를 이렇게 그 관리의 대상,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표현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해서 지나가다 갑자기 번개를 맞고 갑자기 쓰러진 나무를 보고도 어머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까지가 나였는데 지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쁜 거죠. 신체조차 없었다. 나라는 게 없었다. 이게 다 모든 관념을 소유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 방식이 있고 이 근간에는 자기라고 하는 허상을 붙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이런 것도 있으면서 연주쌤은 그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또 다른 자서전의 예로 다룬 헨리 제임스. 여기 이제 두 개의 자서전이 나오죠. 이 둘 다가 이반치가 하는 바는 자서전을 쓰려면 이게 이제 글바다에 이제 우리도 하는 정신분열인데 그것도 난데 이것도 난데 다른데 어쩌면 좋아 이런 게 이제 자서전 쓰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연주쌤이 설명 잘해주신 것처럼 애덤스 자신이 자기를 낳는다, 분열하고 그럴을 생성하는 구조를 통해서 나가 이 자기는 제 3인칭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너도 아닌 관념화된 그 3인칭의 정의 자체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그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와 그는 관계인데 3인칭은 관계를 설정하는 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를 내 경험을 그의 경험으로 만든다는 점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자서전 쓰기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나를 그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기현 선생님 앞에 오선민이고 다영쌤 앞에 오선민이고 이 경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모두와 우리 서로와 모든 관계가 다 다른데 그걸 그로 만든 거예요. 관념화된 누구.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엄마인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10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나를 그로 만드는 겁니다. 현행적 상태에서는 수행하는 관계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그로 바라보게 될 순간 저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안 해야 됐는데 했고 그리고 더 하면 좋겠고 이다 나를 그로 가져가는 생각 방법이고 이러면 소외가 일어나고 내 관계에서 나를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떨쳐놓는 거죠. 이런 작업으로 이 5장을 설명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라는 개념, 신체라는 개념, 그리고 우정과 지금 딱 정반대되는 챕터에 이게 이제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숨차게 달려왔네요. 40분을. 자, 그러면 네. 그리고 수정쌤 어떠십니까? 이반일치는 자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애초에 정말 나의 다른 나인 타자들의 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긴 했는데 저는 아직 그걸 적을 만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침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 의식의 기원 강평쌤께서 올려주신 부분이 정체성의 머뭇거림이 있었거든요. 말을 할 때 이 침묵이 제가 아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전에 그 순간이 나와 타자가 얽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시작하기 전 그 공명의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말을 딱 할 때 이거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 막 이렇게 이제 진동이 있는 거죠. 진동이 있고 말을 한다는 거는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함축해요. 말을 한다 이거 자체는 누군가가 있고 그도 나도 저 어딘가에서 왔고 이게 이제 이발린치한테는 영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말로밖에 설명 안 되는 신즉 자연의 거대한 그 바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이 말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이건 지금 이거 갖다 댈 지금 구멍이 하나도 없고. 지금 걔가 나고 나가 걔고 이런 상태에서
말이라는 게 서로 이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글 쓰고 내 글인 듯 읽고 남의 글인 듯 나를 보고 이런 식의 작업이 계속 하는 거 그 밖에는 다른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 보는 이 작이라는 장이었고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3인칭의 출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제가 너무 그 설명도 드려보고 싶고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소설이 처음 서양 리터러처 개념으로 수입됐을 때 3인칭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 고생을 하거든요. 3인칭이 이게 뭐야? 너도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처럼 이 정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대도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로만 만나는 물리적 공간이 열려야 이게 이제 이제 힘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저는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후배의 수첩을 봤는데 오선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연히 봤는데 근데 거기도 오선민 모든 사람이 이 존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는구나. 확 이렇게 확 이랬는데 그때 위아래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문화가 관계를 다 떼어가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술성의 핵심은 관계고 위계고 차이기 때문에 말투를 계속 바꿔야 되는 세계 같기도 해요. 이 온라인으로 제가 특히 뭐 수업을 할 때도 많고 진행을 많이 할 때 제 말투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누구나한테 공평하게 가는 말의 수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간접화되어 있는 거고 이바네치는 문어성에 집중했지만 이 이미지성이 열어주는 언어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풀어야 되는 과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로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제 생각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6장 허위와 서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와 서술을 반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허위와 서술이 이제 이 책의 내용상 하이라이트고 아주 재밌으셨죠? 허위와 서술을 강석 선생님의 발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발제를 네, 네네. 네. 강 일단 선생님께서 그 2페이지 앞까지 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백너그 저자 아우구스티누스를 상기시키는 남은 것은 침묵뿐이라는 고백은 허위의 서술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진실하고 순수한 자기 고백의 침묵은 거짓일 수 없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이다. 따라서 거짓은 진실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푸세우도스 또 라틴어의 멘타키움은 우리가 생각한 진실이 아니다라는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고대 그리스인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정정당당하다고 보았다고 한다. 구술의 영역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 말처럼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전된 충량 기술이 없었다. 어쩌면 속이는 것은 삶의 기회였다. 속이기 대명사는 바로 제우스가 아닌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업적이 사라진 제우스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와 동침하고 딸 무사이드를 낳았다. 그리스는 이런 제우스가 누구를 속였다고 비난하지 않았고 신의 지혜를 박탈하지도 않았다. 이런 고대관념이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짓말을 진실에 대한 공격으로 정함으로써 단절되었다. 오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말하는 사람만 진실을 어기는 사람이 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을 유일한 창조주이자 저작자인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라 했다.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저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거짓말은 창조주의 저작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 적은 서기는 이야기의 실제 창시자가 아닌 매개자에 지나지 않았고
그 서기에게 구술하는 사람도 자기 손가락에서 빨아낸 즉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하였다. 이들은 허위 세계를 창조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시작되어 후기 교부 철학자에게 이어진 듣는 이에게 진실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초기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이르러 진실을 드러낼 도덕적 의무로 변하였다. 이제는 그럴과 더불어 허구 세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제프리 초서 캔터버리 이야기, 데니엘 디포의 역병의 해일지, 마크 트웨이는 허클리 베리핀의 모험을 통하여 저작자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허구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허위를 창조해냈다고 한다. 초소는 천재적 기억력이라는 허구적 자세를 취하는데 그것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그가 꾸며낸 이야기를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 디포 역시 우리에게 일지라는 한 가지 문학 형식을 제시하며 그런 다음 역병은 대체로 지면이라는 공인된 곳에 올라있는 묘사에만 존재하며 또 어쩌면 진정한 희생자는 아직도 문명 상태에 있는 그리고 그 결과 발전이라는 행렬에 끼이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문학 형식을 깎아내린다. 트웨인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 문맹이지만 뛰어난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독자 자신의 문자 능력을 깎아내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초소는 영국이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바뀌는 시기에 시를 썼다. 원래 시를 짓고 전달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구실 문화에 속하는 활동이다. 초서는 이런 구술 문화의 문자한 기법을 활용하여 청중의 시를 이해하고 따라오도록 하였다. 그 문자화의 방법이 두 개의 종속절을 사용하고 주절을 뒤로 미룸으로써 청중이 앞부분을 읽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초서의 비범한 능력은 이야기 전체가 18,000행이 넘는 식구이고 대부분 꼼꼼하게 운율과 복격을 맞춘 식구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순례자마다 나름의 특유한 목소리로 각자만의 정확한 은유와 이미지와 언어의 색깔과 생각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너무나 사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억해낸다. 이런 초소의 기억술은 호메로스의 문해 모시미네가 아닌 문자 문화의 기억이다. 초소가 구술의 한계를 불합리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청중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아닌 문학 작품으로서 듣도록 아니 읽도록 한다. 그러나 청중은 종속절을 잊을 만큼은 빈약한 문자 능력으로 초서가 지어낸 허구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초서는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이야기를 만들어낸 자이나 중세의 신학적 철학적 관념이 피조물의 필요 조건인 의존 원칙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의존 원칙관념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의존적 존재인 피조물은 그에 선행하는 어떤 원인 곧 있을 수 있으면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인 하느님으로부터 초서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학적 영역에서 초서는 창조자가 아니라면 신성 모독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초서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지만 꾸며낸 것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실이 너무 많으면 신학적으로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 청중이 초서를 거짓말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초서는 문해 모신내가 아닌 망각의 여신이 되어야 하였다. 네, 그 강 선생님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고 보나쌤의 정리도 뛰어납니다. 뛰어나. 시간 온타임. 보나쌤의 정리 5장에 그 보나쌤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 그 출력해 가지고 그 두시면 아주 좋고 강 선생님이 6장 정리도 아주 좋은데요. 요 초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뭐 읽고 있는 거죠. 읽기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 문학 전통에서 초서가 가진 그 의미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가 오버랩되는 과정에 있고 여기에서 침묵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이 핵심의 의존이라는 개념이 초서에 의해서 흔들린 겁니다. 나의 말은 그 이제 중세기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누구도 자기로서 말하지 않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신의 뜻이라는 데가 동의가 돼 있어서 말과 행동, 언행일치 그거는 진짜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언행이 그 둘이 일치할 이유가 없어요. 언과 행은 신이 각각 따로 출현시키는 거고 신에 의해서 그 둘이 어떤 장면에서 합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말의 진실성의 그 보증자가 신인데 초서에 있어서 그게 흔들린다 이런 거죠. 자, 그게 이제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존 개념. 그러니까 그러면 신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과제가 초서한테 있는데 초서는 너무 그 신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는 말을 쓰고 싶기도 하고 그걸 말을 쓰면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탄을 받거나 좀 문제가 생길 것도 알았다 이런 거죠. 다 그래서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오늘 못 찾아가지고 이거 어디 박혀 있는 것이야 이랬더니 어휴 얼마나 제가 캔터베리를 천대했으면 정말 천대받았던 책이었어요.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되게 두껍습니다. 되게 두껍고 이게 이제 순례단이죠. 순례단. 캔터베리 대성당에 순례를 간다. 이게 왜 이 책을 읽었냐고 이제 제가 이 책 왜 읽었지 생각했더니 이게 여행기여서 읽었나 봐요. 옛날에. 여행기인데 순례단이 이제 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순례, 성지 순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의 그 어긋남 같은 얘기 설세팅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이 다 중세를 돌아다녔던 뭐 거짓말쟁이, 뭐 노름꾼, 뭐 도망친 수사, 학자 여기 이제 아주 많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이야기야 자체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줄친 것만 옛날에 줄친 걸 막 이렇게 봤는데 그냥 다 시시껄렁한 얘기예요. 시시껄렁한 얘기. 신문 사면에 나오는 뭐 바람 피고 뭐 돈 먹고 튄 거 이게 신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초선 이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이거 자체를 왜 쓸만하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쓰고 싶어. 그래서 이들의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지순례 가는데 너무 심심해서 한다고. 자, 이 일반 사람들을 성지로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얘기 안에 자기가 화자로 나와요. 이 여행계에 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열하는 거죠. 작가 초서와 등장인물 초서가 있어서 작가 초서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너 어제 우리 얘기 어디 썼나 본데 어휴 이거 쓸데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이제 내가 그걸 왜 썼냐면 이야기 안에서 중얼중얼 하려 그러면 여관 주인이 와가지고 네 얘기 안 듣고 싶다니까 이러는 거죠. 계속 이제 분열 중입니다. 분열 중.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후기로 이 모든 게 하느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끝나요. 본문에 하느님이 거의 뭐 개똥처럼 취급당하세요. 다 하느님의 뜻에 1도 안 맞는 사람밖에 여기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런데 그 이야기 전체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반현 씨가 보기에 신성을 위반했다 이게 아니라 초석을 부담을 느꼈지만 너무 쓰고 싶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야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들의 말이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게 문어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세의 여인숙, 뭐 여관 여주인이 한 말이 여기 있는데 그 어떤 여관 여주인도 초서가 쓴 책을 보고 여관 여주인이 썼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율이 지금 문어 전통도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14세기에 딱 이게 아니라 저기 이제 알파벳이 썼는데 글을 써야 됐다는 사람은 소수지만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문화의 대중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도 훈련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 모르는 사람이 주인공의 절대 다수인데 이들은 자기의 말을 읽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캔터베리가 아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랑 이제 대비됩니다. 여기는 다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용. 그리고 거기에 완전 제가 허클베리 핀은 제가 못 읽어봐서
오늘 아침에 밑에 그 샀어요. 교보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찾았어. 그 옆에 허클베인이 새하얗게 누워있더라고. 새 책을 2권이나.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선착순 1등 오시는 분께 제 새 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읽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인용돼 있습니다. 직접 인용.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고 막 그래요. 아, 이게 지금 말이 돼. 미국 어느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랑 바뀌어 있고. 아무튼 거기도 그런데 여기는 구술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허클베리 핀에는. 근데 여기는 문어성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시대의 민중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읽으려면 학교도 갔다 와야 될 정도. 근데 이건 대충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이 두 작품이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편하게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풀쌤 어떠십니까? 네, 우리 풀쌤이 우리 중에는 가장 구술성이 살아계시는. 네네네. 아, 그런 이야기였군요. 아니, 저는 6장을 초서, 네.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거? 네, 그냥 허위와 궁금하신 것도 서술. 네네. 허위와 서술 제목에 대해서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허위와 네. 서술. 허위. 허위. 이제 서술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자로 쓰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서술이라는 것 자체가 드라마 자체가 문어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간다는 걸 보여줄 건가 봅니다. 그런데 그 문어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부터 문학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위 문학이라고 하는 허구가 이제 사회의 저변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어성,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문어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허구의 형식으로 처음 출현한 거예요. 그 이전 시대의 진실은 거짓의 형식으로 출현했어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거짓은 하느님의 뜻에만 맞으면 표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거예요. 거짓은 참이 아니다의 반대, 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강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거짓이 허위라는 것 자체를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 가짜, 그냥 누가 만든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진정성이 있다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알알이 옳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피조물이 뭘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든 것만큼이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가진다는 세계가 지금 출현하는 겁니다. 초서에 의해서. 초서는 출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문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중세의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가 들을만하다. 이게 이제 진실성이죠. 들을만해. 성경보다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에도 이러고 놀았죠. 누구 바람핀 얘기, 누구 거짓말하는 얘기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이 가치가 비교 저울에 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하고 너무나 이게 지금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초선 뭐냐면 이게 두 개가 같은 저울에 올라간 거. 이것도 들을만하지 않아? 재밌지 않아? 재밌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말하면 또 좋지 않아? 이 얘기를 하니까 내 이름이 유명해지네? 이까지 가는 거죠. 교권이랑 진실의 영역 자체가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초서가 지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풀쌤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와 서술 핵심은 문어성에서의 진실성이 허구의 형식 안에서 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네. 그 이발일치가 계속 나가 1인칭에서 자기 3인칭으로 변했다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발일치가 뭔가를 주장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게 우리가 말하는 네. 진실성이
네. 그런 건가요? 3인칭으로서 허구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네, 그러니까 네, 6장에 저는 네. 뭘 이렇게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물어봐요. 그 네. 3인칭이 허구라는 겁니다. 아,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가진, 우리가 모두 붙들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저희 애들이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아직도 꿈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3년째 꿈을 못 찾아서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 됐다고 제가 저 같은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난 꿈이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돼. 그게 허구인데 음, 꿈이라는 게 있고 가져야 될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때마다 다른 나가 표현된다고 생각하면은 가져야 될 꿈은 그 평면에서 내가 보면 되는 건데 음, 자기를 지금 과거 현재 그 아이들을 과거 현재 미래로 뚫어놓고 음. 나는 지금에 있고 꿈은 미래에 있는데 그 미래의 한 점과 지금의 한 점을 꿈이라는 계기로 어떻게 연결할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문어 교육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그게 허구라고. 그 자체로 아무런 진실성이 보증되는 게 없다고. 없고 진실하다고 해도 너한테 진실한 거라고. 아, 맥락에 다 끊어진 진실일 뿐이라. 그거의 허구성이죠. 나의 허구성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나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자서전에 2개에서 앞에 자서전은 과거의 나를 미래의 나가 이렇게 이제 보는 방식을 취했는데 2번째 나온 자서전은 거기에서 도덕적인 걸 막 찾고 이렇게 그 가치를 그러니까 했던 일을 가지고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나의 개성 같은 걸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허구라고 이게. 허구. 허구가 아, 나쁘다 싫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니고. 허구라고 자 여기가 핵심이죠. 허구라고 알면 그럼 그 다음 생각은 뭘 더 하면 될까요? 이발일치 식으로라면 음. 아, 그래. 이 문어적 인간아, 너가 그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허구, 진실성에 대해다가 너를 바치지 마. 그런 거죠. 현재의 네, 관계성을 잘 보고, 거기서 이렇게 꿈을 꾸면 돼. 그러니까 제3의 3인칭 자기가 만들어진 진실성에다가 허구에다가 억지로 맞추느라고 네가 지금 현재를 못 보잖아. 네, 그걸 네, 하고 싶었나 봐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면 나라는 건 늘 우리와 함께 여기 이제 연주 쌤이 써주시기도 했는데 우리와 함께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할 나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관계 자체에서 나의 진실성을 이제 찾는 과제가 있고 거기도 허구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어떤 허구도 허구라는 점에서는 절대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로 있습니다. 강석쌤 어떠십니까? 요 캔터베리 얘기까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캔터버리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이제 막 이게 종속절이 어떻고 주절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제가 뭐 안 되기 때문에 번역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 번역문에는 그 감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제가 갖고 있는 캔터버리 이야기는. 네네네. 그래서 참 그게 그 감각이 제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좀 저한테는 괴리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 알아들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어떻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캔터버리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주절 종속절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도 안 돼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각 주에다가 그렇게 제가 해놨는데 그냥 종속절이 쭉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단문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번역이 그냥 아주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세인데 셰익스피어 가지고 오려면 또 많이 남았어요. 지금 셰익스피어도 지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지금 중세인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500년을 지난 지금 그게 어디냐면 조선 시대에 지금 조선이 개국할 판이잖아요. 거기 네. 그때 언어를 현대의 영어로 옮기는 게
지금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맞추는 거죠. 지금 번역자가 한 문화 안에서도 말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하다고 작업하는 거죠. 자, 그렇게 번역된 걸 또 이쪽에 지금 20세기 우리한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영어 사용자가 아닌데. 자, 그런데 가능하다고 맞추고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언어를 관념화시킨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거의 효과는 분명히 있죠. 캔터베리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알잖아요. 근데 이발리치는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걸 조금 아는 게 좋지.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이거랑은 천지 차이지. 요 뉘앙스고 여기는 이발리치의 어떤 세계관인데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그 블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발리치가 생각하는 도무스 개념, 특히 공용 개념은 이렇게 막 확장해가는 그들의 세계가 아니고 보면 나랑 관계가 있는 누가 지나가는 세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캔터베리 이야기는 그 세계에 맞게 다시 모습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세계와 B 세계가 알아야 될 캔터베리는 없는 거죠. 이게 이발일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 이 방식의 세계관 자체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되게 어렵고 이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어떤 책에. 왜 위험하냐면 자기들끼리 좋은 말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평생 지들끼리 좋은 거 깔깔대면서 끝내버릴 세계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가 이제 제가 저의 과제인데 기반일 동수 개념은 손을 뻗으면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폐쇄성, 그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우리 과제죠. 저의 과제고. 근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속적인 말을 한 것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바니리치가 글을 쓸 때 자기 독자를 아주 멀리 확장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영어권이고 영문학이고 또 아는 사람은 알만한 우리도 중세국어 대충 하면 막 이렇게 대충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범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서술의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떼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문어성이라는 게 틀이 있는 겁니다. 틀이. 문법이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우리가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어성의 핵심은 문법이 있는 겁니다. 문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언어의 형식적 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말을 맞출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 전도가 일어납니다. 말이 있고 문어가 있어서 남은 그 어떤 사전도 그 어떤 문법서도 근대어가 말로 만든 게 아니고 요거 만들고 말을 다시 도출해내기 때문에 이반일치가 말 생산자, 언어 생산자, 국어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한국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한국어를 생산하는 내가 된 거지. 이런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수쌤의 핵심은 문어는 형식이 있다는 거고 초서는 형식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곤란함이 있겠죠. 형식을 맞췄는데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계층도 직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 구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클베리 핀 이 부분인데 내가 그냥 하는 말은 다 문어예요. 이 문어 안에 문어성, 구어성이 앞말제 다 섞였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다 구어예요. 구어고 이 구어가 문어적으로 대단히 많이 가공되어 있어요. 구어가. 그런데 제가 이반일치의 이 책을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생각하면서 이반일치는 지금 전부가 문어를 쓴다고 문어적으로 다 도배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하면 일부로부터 나왔다는 이반일치의 철학이 있어요.
산업화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에요. 이발일치 세계관 안에. 그 이제 기독교 아니라 그냥 영성을 부여받은 그 어떤 그 생명의 대지로부터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침묵 위에서 말하는데 교육과 그 이제 진진 선생님의 글바다 1-8 과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요. 진진 선생님의 과제를. 이 시대가 문어적인 배치 속에서 그걸 너무 누르는 거예요. 구어성 같은 걸. 그걸 아예 구어성을 포착할 수 없도록. 그런데 자세히 당신의 말을 들여다보고 아니면 누군가 말하면서 우리가 뭐 말할 때 기쁘거나 하는 게 우리 왜 친구랑 말할 때 아무리 좋아도 했던 얘기 또 하면 싫잖아요. 근데 누구랑 말할 때 안 했던 얘기 막 계속 생겨날 때 기분이 좋다. 이런 게 다 이발일치가 말하는 침묵으로부터의 말하기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네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만나서 우리가 새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 그것은 하느님에게 있지. 이게 이제 이발일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계속 눈을 열어두어 가면 이 문어성에 완전히 침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말도 생기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내 말을 가져갈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누구와 말해야 되고 계속 생각하는 관계적 삶을 사는 여기가 자유입니다. 우리가 왜 친구를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 다 만나야 되나요? 이런 문제의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평등해. 왜 같아야 돼? 관계는 다 달라야지.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내 삶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여기 이제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압력이 지금 걸려가지고 못 보게 되지만 작동한다라고 이발일치가 말하고 있다는 게 이 침묵장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우리는 둘이서 썼다. 이발일치 모든 책이 나는 들어서 썼고 그의 말이고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라는 게 없고 리호이나키가 거의 나는 내 영혼이 반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게 상상이 안 된다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렇지라고 조금만 열어가시면 특히 그 애들이랑 말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런 거 서로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진짜 이럴 때 이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낯선 누군가와도 말을 하고 그에게 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물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다 부어성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자율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47분인데요. 네, 57분까지, 55분까지. 지금 이제 반 왔네요. 근데 뒤에 거는 후룩 갈 것 같아요. 쉬고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 조금 더 앉아 있을 테니까 남은 말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쉬는 시간에 저 물어볼게요. 네. 쉬셔도 돼요. 그 자기 계속 저는 용어가 이제 니체도 자기에게 이르는 길에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융도 자기에게 이르는 길에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를 말하는 이렇게 톤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네네. 이반일치는 또 3인칭으로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네네네. 너무 재밌죠? 네. 이게 복잡해. 근데 동양 한자권에서는 자기라는 개념은 없어요, 확실히. 그냥 그래요. 나가 모음쿵 아니면 모음 신자만 써요. 네네네. 아이 개념이 없어. 네. 완전 신체하고 같이 항상 하나로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는 자기, 그 네. 개념이 이반일치에 따르면 늘 현행하는 관계로서의 자기를 보라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전체 우리의 자기인 건지, 아니면 늘 3인칭화되는 자기도 같이 포함되는 어떤 자기인 건지 계속 어렵더라고요. 이 자기를 되게 좋은 질문이고 공부를 할 때 개념이 이렇게 이제 섞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지금 한 요 앞부분 선생님 반드시 정리해 주셔서 우리랑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니체의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기다린다 그 자기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기다린다. 그 자기는 이미 니체가 자기를 복합체라고 보죠. 이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한 몸인 상태가 아니니까. 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에서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반일치는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 5장 시작할 때 보면 개체적으로 보는 음,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 20세기적 용법, 산업사회적 용법. 음, 내가 말이야, 이게 다 자기관입니다. 음, 그러니까 라떼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개념적으로 자 네. 이렇게 할까요? 그 나를 추상화시키고 음,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자의식의 나를 자기라고 이반일치가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의식이 걸려있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을 발동하는 모든 나와 관련된 어법은 다 자기 개념이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개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아까 여기가 이제 그 논의의 수준이 지금 다른 건데 나를 우리 속에서 계속 침묵과 함께 말을 계속 생성시키고 있는 우리로 나를 가져갈 수는 없을까? 자, 그럼 그 나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런데 그때도 나라고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나 그리고 땡땡땡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우리라는 형식을 난 한번 생각해 볼래. 나는 우리라는 말을 복원해 볼 거야. 이 우리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풀쌤 정리 혹시 그 정리가 좀 더 제가 설명을 잘 했을까요? 네. 그 비판하는 지점. 그런데 그 비판하는 지점을 그러니까 이게 이반일치의 언어관. 이반일치는 개념과 언어가 우리를 이게 툴입니다. 툴. 도구입니다. 이거가 우리를 다 주조합니다. 주조. 그러니까 이 도구를 다르게 가져가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주조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다. 표현 문자가 우리에게 자기라고 하는 빈 그릇으로서의 나를 이렇게 나로 우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어, 다른 말의 다른 풍경과 이런 걸 좀 가져가려면 헷갈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다 비판한 거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새로운 말을 하나 출연시키고 있어요. 우리. 이제 나는 우리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쓴 어떤 글도 우리가 썼다고 하고 싶다. 이러면 될까요? 근데 또 계속 우리라는 게 작동이 되면 우리는 너무 전체주의고 전체주의나 그렇죠. 공동체에 네네. 묶여가지고 그 네. 우리라는 거 정말 그 진진쌤 정말 아니면 진진쌤 글을 한번 봐야 돼. 그 밑바닥에 깔리는 우리로 봐버리면 네네. 또 마지막에 7장이 이 침묵이 또 다른 뉘앙스를 계속 쓰는 것 같아서 네, 처음에는 아주 하느님의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네. 침묵인데 뒤에서는 어떤 그 문호 속에 있는 말들 누구도 다 침묵한다.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요? 침묵인가? 아닙니다. 막, 네네. 그렇게 더,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계속 그렇더라고요. 계속 네.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장 마지막, 그러니까 7장 그 조지 오웰 여기가 전체주의를 다루는 장입니다. 예. 말 그대로 파시즘이죠, 파시즘. 우리를 단 일자로 보는 거죠. 모두 같이 움직여라. 그 다음이 후기. 우리 이 다른 우리라서 전체주의가 아닌 우리로 말하면서 뒤에 모든 문화마다 우리는 다 다르다. 여기고 근데 여기 아주 핵심 포인트죠. 침묵과 우리를 붙여놓은 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우리 저런 우리.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생각해야 될 거리가 좀 많이 남았고 특히 그 공동체라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그 상이랄까? 자율과 공용의 전체적 상 같은 것을 이완일치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은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그냥 출연할 뿐이다 우리 조건에서는 그럼 저는 지금 인문공간 세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미 다 하고 있고 아쉬움 없이 말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아이고 쉬는 시간 잡아먹어서 네네네. 아무튼 숙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네네. 아주 정말 뭐 동양권 문화까지 다 들어오니까 아주 정말 미치려 그래 네. 막 섞이더라고 네. 막.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카이 나오키라는 분이 쓴 번역과 주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 책은 너무 심하게 어려워가지고 아, 책은 그냥 그 책은 너무 그 고통의 역사가 너무 많네요. 근데 그 책의 1장이 주체라는 말을 서브젝트 동양 문화권에서 얼마나 번역하기 힘들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사카이 나오키 요 분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번역과 번역과 주체. 주체. 그리고 이 선생님이 쓰신 놀라운 책이 과거의 목소리. 과거의 목소리를 번역한 바로 그분이 우리 일본어 세미나를 진두지휘 하시는 이한정 선생님이시죠. 그 책도 거의 700페이지가 되는 읽다가 죽는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 격변기에서 그 책도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되어 가는가. 그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 그리고 또 네, 아니 동양권에서는 맨 처음에 나가 있었잖아요. 망설임이 없는 나를 진짜 잘 보여주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영웅들. 정말 네네. 처음에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가. 정말 재밌어요. 예. 그것을 정말 바로 생생하게 잘 글을 보여주죠.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그럴게요. 다음에 할 게 너무 많네 이거. 아니, 말을 안 해. 저는 너무 좋죠.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